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직 한낮의 폭염이 남아있지만요, 요즘 하늘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죠.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연일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년 내내 하늘이 요즘처럼 청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 이번 주말은요, 한국이 제안해서 처음으로 채택된 UN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올해 5번째를 맞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정부 기념식이 열리고요.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념식 전후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올여름 극한 폭염도 또 미세먼지도 우리가 체감하는 모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문제가 다 대기 환경과 연결돼 있는데요. 이 대기 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겠죠. 폐기물 줄이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일상 속에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숨과 쉼이 있는 푸른 하늘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을 지키는 행동에 나부터, 또 지금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최근 청년 농민들이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인데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청년 농민을 양성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목표로 전국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말 그대로 최첨단 시설에서 환경을 관리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꿈의 농사 현장인데요.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단적으로 조성한 사업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민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면서 여러 문제점을 고발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 농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사는 흔히 우리가 하늘과 동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겠는데요. 이 최첨단 시설을 짓고 재배 환경도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이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정부는 스마트팜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첨단 기술로 재배 환경까지 제어하면 네.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농업이 아닌 AI 기술이 접목된 농업이라면 청년들도 농업을 적극 선택하지 않겠냐 하는 보관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마다 요구하는 환경 데이터의 차이가 있고요. 또 영양 관리 등 이런 것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스마트팜 환경을 제대로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좀 어려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최근 논란이 된 건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입니다. 혁신밸리 안에 임대 농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농사짓는 청년 농민들이 시설 하자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견디다 못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암암리에 전해지던 내부 상황이 비로소 공론화된 건데요. 우선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고 이 김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에 본격 추진한 정책 사업입니다.
전국의 시와 도를 대상으로 1, 2차 사업 공모를 한 결과 전북 김제, 경북 상주가 2018년에 처음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요. 네. 이듬해인 2019년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되면서 전국 4곳의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됐습니다. 혁신밸리 한 곳의 규모가 축구장 60개를 모아놓은 크기라고 오. 하는데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단순히 최첨단 재배 시설만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실습 농장을 갖춘 청년 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농장, 스마트팜 기자재 효능을 점검해 보는 이 기자재 실증단지 등 이렇게 구역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배우려는 청년들은 보육센터에서 2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요. 네. 또 교육생들은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면서 3년간 또 농사짓는 기회를 얻습니다.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본격적인 스마트팜 농장주로 육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하고 직접 또 농장주 경험도 해보는 체계가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 농민들은 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여러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달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청년 농민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겪은 고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한국농정에서 지난달 말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가봤는데요. 청년 농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임대농장 복합동은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기 힘들 만큼 시설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임대농장이 준공돼서 만 3년이 안 된 스마트팜이지만 선창에서 물이 계속 새는데 그 원인을 잡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설 내부로까지 물이 샌다고 했고요. 이게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선창에서 물이 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청년 농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요청만 2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왠지 최첨단 시설로 무장했을 것 같은 스마트팜 농장인데 여기서 물이 새고 또 크고 작은 하자가 수백 건이라고 하니까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요. 네, 문제는 이 시설의 하자가 농장 수익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창업센터에서 20개월, 또 임대형 농장에서 3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최소 4년 이상 땀 흘리면서 이 농촌에 정착하려 애쓴 청년들이 깊은 좌절과 또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임대농장에서 농사짓는 청년 농민들은 수십 차례 천창에서 물이 샜음에도 임시 조치만 있었고 또 이 때문에 재배하던 작물도 망가졌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또 환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창 개폐도 원활하지 않아서 폭염에 애를 먹다가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강한 햇빛을 가릴 스크린의 고장이라든가 또 자동 급수를 위한 양액기가 작동을 중단하는 등 이 손에 꼽기도 힘든 문제를 겪으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팜은 원래 전자동 시스템인데도 이 언제 기자재가 멈출지 몰라서 스마트팜 내에 상주해야만 했다 이런 하소연도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물, 온도, 습도, 광을 동시에 조절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관리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 아닌가요? 예,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짚었던 문제인데요. 사업 계획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는 국비가 들어가지만 시설이 완성된 이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전혀 미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김제시가 1년에 약 1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또 이원화된 문제도 있는데요. 시공과 관련된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수를 맡고요. 시설 사용과 관련된 하자는 김제시가 맡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많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여기서 드러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년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현수막에 청년 농업인의 망가진 꿈을 되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청년 농민들이 목소리를 낸 이유는 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을 고발하려 한 것은 아니고 책임 있는 기관들의 공식 사과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용기 있는 결단인 셈인데요.
뭐 다행스럽다고 말해야 될까요? 정부와 기관에서 9월 안에 모든 보수를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도 자료와 설명 자료가 다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진작 청년 농민들이 문제 삼았던 시설 하자에 적극 나서지 않았는지 뭐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 청년 농민들이 여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키운 꿈들이 결실을 잘 맺도록 좀 사회적인 관심 또 지원 정책도 더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너무 고비용 투입 농업 시설이고요. 또 고에너지 투입 시설이어서 미래 농업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끝마친 청년 농민들은 이 농촌에 자신의 미래를 내건 소중한 인재들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이 교육을 받은 3기생 50명의 청년 중에서 7명 정도밖에 남지 아이고.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을 배우고 또 임대농장에서 경영 능력을 키워서 농장주로 독립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한 곳당 국민 세금 1,000억 원이 들어간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 또 청년 농민들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미 세워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과정과 운영을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된 문제 해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 뒷담화할 때가 있는데요. 뭐 전 아니지만 이런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와 뒷담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우리 제작진 신재현 원장님 얘기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뒷담화죠?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아 근데 뒷담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또 이거 괜찮나?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근데 왜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뭐 뒷담화라는 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적은 다 있을 거고 우리가 뒷담화라는 게 좀 나쁜 것이나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단순히 남을 헐뜯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걱정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일상의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얼마든지 뒷담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 내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뒷담화는 일종의 심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공통된 의견이나 불만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직장 내에서 공동의 적이 있으면 막 서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좀 가까워진 것 같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뒷담화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은근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그 뒷담화를 하다 보면 묘하게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죠. 뒷담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적어도 좀 도덕적으로는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뒷담화가 주는 작은 기쁨, 쾌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담화를 함께 나누는 상대방과의 유대가 좀 깊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슷한 견해와 공감을 나누는 순간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이걸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뻥 뚫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네.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술 먹고 뭐 사석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느낌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회사 사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안 하신다면서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일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너무 많이 남 얘기를 하고 다녀서 뒷담화에 좀 중독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은 뒷담화밖에 할 말이 없나 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중독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실제로 좀 중독 회로가 관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이 중독과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보통 뒷담화를 할 때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되면서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뒷담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즐거운 행동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더 나가서 중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뒷담화를 통해서 주목받고 공감받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한번 이게 맞들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게 너무나 즐겁고 나한테 좋은 행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만두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야, 지금 또 말씀 듣는데 몇 명이 또 머릿속에 그렇죠. 예, 와, 지금 한 명은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뒷담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뒷담화. 뒷담화가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거든요. 뒷담화의 사회적 기능. 네, 그렇죠. 사람들은 뒷담화를 통해서 공통의 의견이나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상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맞아, 나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 좀 이상하지. 라고 막 서로 공감하고 동조하는 과정에서 뭐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접착제 같은 사회적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뒷담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할 때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러면서 나랑 같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좀 더 끈끈해지고 또 유대감이 깊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요. 뒷담화가 좋은 건데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물론 뒷담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뒷담화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다만 경계가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오히려 관계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좀 비난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너무 뿌리 깊게 박힌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뒷담화를 도덕적으로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데, 근데 반드시 모든 뒷담화가 다 악의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유대감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판단하는 것은 그 맥락과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나쁜 거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람과 나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동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집니다. 그 뇌과학적으로요. 우리가 뒷담화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건가요? 뒷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은 이제 1990년대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 발견한 건데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누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을 볼 때 그걸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쳐다보는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어떤 신경회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뒷담화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공감하거나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보다도. 그렇죠. 말하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거나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의 한 형태로 작용하게 만드는 거겠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파민 시스템. 보상회로라고 하는데요. 우리 도파민 시스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만족이나 기쁨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 뒷담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하게 되면서 아까 중동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은 이걸 하게 되면서 타인과 좀 공감하거나 속한 그릇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것이 또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면서 일종의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듣다가 하나 생각을 한 건데, 거울 뉴런.
제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뒷담화를 하다가 어떤 네네. 때냐면 뒷담화를 이게 막 누가 저한테 와서 이제 누군가 욕을 하겠죠. 막 들으면서 저도 이제 너무나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 두 사람은 분명히 이제 서로 싫어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봤는데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욕하더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네. 네. 사실 뭐 뒷담화 뒤에도 얘기가 나올 테지만은 뒷담화를 할 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태도는 너무 진지하거나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야기로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또 너무 진지했군요. 너무 좀 과몰입하셨나 봐요. 아하,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그 뒷담화가요. 네. 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은근히 또 좋은 얘기만 우리가 했거든요. 네네. 예. 뭐 도파민도 나오고, 맞아요. 뭐 공감대도 되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결국 신뢰관계의 문제죠. 신뢰관계. 뒷담화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집단 내에서 협력과 소통이 또 저해될 수가 있겠죠. 직장 내에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감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결속력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서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팀의 분위기가 와해되거나 건강한 관계를 또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개인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뒷담화를 당하는 대상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당연히 호소하게 될 거고 만약에 본인이 뒷담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 불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뒷담화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잘못 사용됐을 때는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신뢰관계에 대한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좀 자주 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 맞나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든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자신을 방어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뒷담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뒷담화를 통해서 타인의 단점을 부각하면서 자신은 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네. 놓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자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자존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뒷담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안도감이나 만족감은 오히려 좀 악순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낮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자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좀 본인 스스로도 관계 자체가 좀 흔들리게 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스스로가 불안하게 되고 자존감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더 불안해집니까? 그렇죠. 더 불안해지고 예. 또 결국에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더 외로워지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는 거죠.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떠올린 그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네, 가만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뒷담화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몇몇 분들이 떠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저마다 전부 다 한 번씩 당해보셨을 거니까 뒷담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뒷담화를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들이죠.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사람들이 예, 예.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강하고요. 뒷담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특별하다. 네. 내가 좀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을 좀 시켜주고 싶어하는 거죠. 결국은 인정 욕구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뒷담화를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뒷담화를 주도하는 분들은 대개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오히려 그런 심정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분이. 예. 그렇죠. 사실은 뭐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맞아요. 예.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예. 오히려 좀 많은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굉장히 결핍이 있어 보이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맞습니다. 뒷담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까 말한 그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아는 정보가 특별하다 이런 거 하다 보면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헛소문으로 번지게 되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뒷담화가 처음에는 약간 정보 전달처럼 저 사람 뭐 저랬대 라고 시작을 하다가 이랬대. 네, 점차 조금씩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좀 거짓말로 혹은 헛소문으로 변질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예. 단순한 의견이나 관찰이었더라도 이 과정에서 사실이 덧붙여지거나 빠지면서 진실이 왜곡되는 거죠. 또 이런 데는 정보가 다시 좀 퍼지게 되면서 다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왜곡의 주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근히 몇 개의 정보가 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고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보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전달자의 의도와 기억이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상당히 좀 무의식적인 과정이잖아요.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도 모르게 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주목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남성과 여성의 뒷담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요. 남녀 예. 차이가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분들은 주로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뒷담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감정의 연결. 네. 대화의 내용도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남자분들은 뒷담화를 경쟁적인 맥락에서 하거나 경쟁이요.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성들의 뒷담화는 주로 일이나 성과와 관련된 얘기가 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사회화 과정과 좀 관련이 깊은데요.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적으로는 여성분들은 보통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자분들은 경쟁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역할을 기대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남녀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워낙 남녀 차이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고 네.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조금은 달라지는 경향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라나 문화별로는 어떻습니까? 이 뒷담화의 성격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뒷담화는 좀 달라요?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뒷담화가 종종 타인의 성과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방식이 이뤄지곤 합니다. 이를테면은 직장에서 누군가의 성과를 뒷담화의 주제로 삼아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견제하는 방식으로 좀 시기 질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뒷담화가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일하는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뒷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적인 의견 교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또 번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이나 뭐 이런 좀 어떤 동아시아권의 문화에서는 네. 내향적이고 집단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뒷담화가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충돌을 또 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뒷담화가 오히려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게 나라마다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특징이 좀 있네요. 서양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처럼 경쟁이 치열한 나라들은 이게 일이 이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일을 이제 제 로비에서 저렇게 된 거래. 저 일을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 맞아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시기 질투가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깔려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어떤 깎아내리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뒷담화가 많다는 얘기고요. 야, 이게 또 나라별로 들으니까 왜 이렇게 또 서양이 부럽습니까? 경쟁이 안 치열하다는 거잖아요. 예. 워낙 좀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좀 직장에서 이런 심리적으로 어떤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상사나 동료들 사이에서 성과나 개인적인 문제로 뒷담화의 주제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해보셨어요? 네. 어떤 경우셨나요? 굉장히 상처가 되던데요. 네, 그렇죠. 네, 좀 충격받고 그리고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충격을 좀 받게 되는데 봤습니다. 일단 좀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맞아요.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평가받는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뒷담화의 대상이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병원 찾아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걸 알게 됐을 그렇죠. 때. 뒷담화는 워낙 뭐 일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좀 평가받는 맛이 좀 부당하고 좀 굉장히 좀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받게 되는 배신감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고립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고립감. 그렇죠. 네. 직장에서 이게 좀 이렇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은 결국엔 좀 회사를 퇴사하거나 아니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행히 전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뒷담화를 당했어요. 만약에 당하고 있다면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좀 이성적으로 이 전체 상황을 좀 아우르는 게 중요합니다. 물러나요? 예. 그게 잘 안 일단 되던데. 좀 딜러나는 게 따지게 필요하고. 되던데. 그렇죠. 근데 뒷담화에 일단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상황을 냉정하게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누구와 어떤 내용의 뒷담화가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살펴보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 좀 뒷담화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뭐 바로잡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회의에서 내가 좀 워낙 큰 오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기는 하고요. 네. 그 현실적으로 뒷담화는 뒷담화일 뿐이라 이게 직접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이건 어떨까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이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제일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뒷담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뒷담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살펴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다. 내가 그게 영향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좀 이것을 흘려넘기고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리두기란 건 말 그대로 나와 나를 불편하게 좀 만드는 것들 사이에 약간 좀 거리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뒷담화가 나를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저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좀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대처네요. 그렇죠. 예, 정신건강에서 근데 굉장히 좀 유용하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두기라는 방법입니다. 이 뒷담화를 당한 경우에 심리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요? 뒷담화를 들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중에 하나가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이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네라고 이름 붙여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나 있네. 내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네. 내가 좀 많이 슬퍼하고 있네라는 식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 좀 심리적인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이것들을 좀 대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또 이름 붙이라 그래갖고 진짜 이름을 붙이라는 줄 알고 제임스 감정이 올라. 마이클 감정이 올라.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내부에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감정의 내용이나 생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거나 어떤 기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감정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들을 좀 탈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이를테면 굉장히 좀 귀요미가 왔네. 오늘따라 좀 깜찍이가 또 자주 찾아오네. 이런 식으로 내가 싫어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름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뒷담화로 인해서 어떤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 또 왔구나 네가. 네, 제임스 맞습니다. 감정 네가 맞습니다. 왔구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3253님이 뒷담화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그 뒷담화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여럿이 함께 있다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경우에도
오징어가 될까봐 망설이던 기억도 납니다. 왕따의 첫걸음인 뒷담화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고 3253님이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 느끼게 되는 일반적인 인식인 거죠. 뒷담화라고 하면. 근데 방금 드렸던 말씀에 좀 맥락에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뒷담은 좀 최대한 가볍게 여기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내 뒷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어차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의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좀 반면에 거리 두려고 하고 좀 더 가벼운 것을 여기려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잘 흘러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2번 당해봤는데. 두 분밖에 없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2번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무시했거든요.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하나였어요. 언젠가 알겠지. 괜찮다. 맞아요. 네, 그런 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인생 한 경험으로서 씁쓸하지만 지나가는 경험으로서 여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253님 생각을 좀 줄여야 될까요? 마음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 SNS에서도 뒷담화 문제 많을 것 같아요. 이 SNS에서 뒷담화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뒷담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있어요. 하는 뒷담화랑 또 차이가 좀 있는데 좀 더 넓게 퍼지기도 하고요. 아. SNS 통해서 네, 네.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하죠. 예전에는 작은 그룹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뒷담화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기대서 너무 빨리 좀 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뭐 댓글이나 게시글이나 메시지 같은 다양한 형태로서 뒷담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내용이 좀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쵸, 눈길을 끌려고 그쵸. 좋아요 네. 받으려고 오히려 좀 자극적인 얘기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퍼지게 되면 작은 그룹 내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한데요. 그게 좀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수습이 참 어렵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멀리까지 좀 퍼지게 되고 또 어떤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쵸. 예, 잘못 요즘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온라인은 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좀 쉽게 막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보통 예.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라면은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지 않을 그렇게 텐데 말 못할 걸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쉽게 말해서 좀 따돌림을 한다, 괴롭힘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나 그 분들은 청소년분들보다 메신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신저도 잘 쓰지 않고 SNS로 소통을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뤄지는 댓글이나 어떤 악의적인 이야기들, 험담 같은 것들이 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찾아오시는데요. SNS상에서 이렇게 좀 험담을 하거나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굉장히 좀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참 진짜 그 뒷담화가 어쨌든 집단 내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이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뒷담화의 표적이 소위 말하는 좀 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집단 내에서 더 고립되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그 뒷담화 심리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좀 거리두기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적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는 거 아시죠? 물도 많이 드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